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10월 8일 날 시행됐던 전산회계 2급 제 110회죠. 지난 시간에는 이론을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기 파트를 갖다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자, 보시게 되면 110회 실무시험. 이번 회사는 수호상사라는 곳이네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의 법인기업이 아니라 여러분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으로 시험 출제가 되고 회계 1급부터는 법인기업으로 모든 시험 출제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업무를 보실 때 보편적으로는 법인기업으로 많이들 취업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회계 기초과정이다 보니까 여기 개인기업으로 전산회계 2급에서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차이점이 있는데 개인기업을 먼저 학습하시고 그다음에 법인기업을 회계 1급부터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이 수호상사, 여기 우리 회사죠. 수호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변동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 또는 정정해서 입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매번 나오는 거지만 주소 입력할 때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입력하지 말고 그냥 주소를 만약에 바뀐 게 있으면 키인해서 바로 그냥 입력을 하셔도 답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무 업무에서는 그 우편번호 코드까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소 조회해서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각 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된 세무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갖다 입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봐야겠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기출문제, 여기 보면 전산회계 2급 그 이론 문제에 대한 것들 다운받아 놓은 거 여기 정리해 놨고, 실기 프로그램을 갖다가 폴더를 클릭하시게 되면 2교시, 3교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2교시에 있는 프로그램은 전산세무 2급하고 전산회계 2급 응시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3교시는 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 1급 하시는 분들이 여기 3교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회계 2급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하고 여기 기출문제 설치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받으실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얘를 보는 이유는 프로그램 기출문제 실행 방법 쭉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 내용이었었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임시 수험번호하고 감독관 확인번호가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갖다가 한번 미리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참고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회계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 임시 수험번호 22111112 8자리거든요. 요거 입력해야 되고, 전산회계 2급의 감독관 확인번호 요거를 입력해야지 실행이 돼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입력해 놓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시험 시간이 시작이 되면은 감독관이 칠판에다가 이 번호를 알려줘요. 요거 입력하시면서 시험을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저도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2교시 더블 클릭하셔서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를 실행시키라는 뜻이에요. 예, 하고요. 자, 수험번호 나와 있죠. 수험번호는 2 2개, 1 2개, 그 다음에 1112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저는 하얀소라고 이제 설치를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겠죠. 되죠.
전산회계 2급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이 이런 거 다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험 문제 A형, U형, 그 A형, B형 잘 선택하시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 시험 가셔가지고서는 좀 늦게 입실하시는 바람에 요거 설치하면서 본인은 B형을 받았는데 A형에다가 이렇게 매번 A형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A형을 누르고서는 시험을 보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어, 가채점 결과는 뭐 8, 90점 나왔다고 그러는데 60몇 점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 저는 A형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그 감독관 번호 봤던 게 5554였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로그인 하면 실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자 등록증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요 옆에다가 띄워놓고서는 여러분들은 뭐 보셔도 되고요,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에 입력된 것이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가 아니라 우리 회사라고 그랬죠. 회사 등록을 클릭하셔야지 되고요. 자, 수호상사 나와 있죠. 수호상사.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비교를 해볼게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417-260028 맞네요. 그 다음에 대표자 김선호도 맞고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는 대표자 주민번호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 안 나와 있는 것들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자, 주소도 보니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87, 이것도 맞네요. 이상 없음. 그 다음에 이 업태 종목, 업태는 도소매라고 되어 있고, 종목은 문구 및 잡혀가 아니라 여기 전자제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왜 주업종 코드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사업장 전업 이런 거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도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사업자 등록증에는 개업 연월일이 2010년 9월 14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다르죠, 날짜가. 그래서 여기 말풍선을 눌러서 해도 되지만 그냥 2010년 9월 14일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개업 연월일 요거 수정을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니까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준 그 관할 세무서가 대전 세무서인데 여기는 관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주소 관할지 세무서 대전, 동구 여긴 지방자치단체들인데 이런 데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관할 세무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셔서요, 위에다가 대전 세무서니까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엔터 띵 쳐주시면 수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되는 거고,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정정을 다 마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대전 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개업 연월일, 여기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업태 종목에서 전자제품 요거 달랐죠. 혹시 참고하시라고, 지금 우리가 수정해 줬던 것들은 무엇이 차이가 있었냐면 개업 연월일, 그 다음에 전자총목, 그 다음에 대전 세무서장, 요 세 가지가 지금 수정 대상이었었어요. 몇 번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 이런 것들도 금방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는 수호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주어진 이 손익계산서와 입력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를 비교하셔서 차이나는 거 수정해서 결과론적으로 프로그램에 당기 순이익이 2,056만원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닫아도 되죠. 자,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요.
상품부터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상품은 2억 5,700 맞네요. 그다음에 상품의 매출원가 2억 500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2,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하나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10만 원. 복리후생비도 좀 차이가 있죠. 15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2024년부터 접대비가 그 계정 명칭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접대비라고 쓰지 않고 앞으로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려주시고, 다만 지금 시험 문제, 기출문제 푸는 것은 작년도 10월에 시행됐던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지에는 접대비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 대신 알아두셔야겠죠. 앞으로는 회계에서 세무에서 접대비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규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금액 430만 원, 예 맞죠? 감가상각비 50만 원도 맞고요. 보험료 70만 원, 차량 유지비 230만 원, 소모품비 89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20만 원, 그 다음에 자비익, 이 자비익은 없고요. 이 300만 원이 자비익이 아니라 코드가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임대료였었어요. 여기서 F2 누르셔서 임대료, 밑에 임대료 있죠?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임대료 수입 얘는 하시면 안 되는데, 코드 번호가 400번 때는 이 회사가 주 업종으로 임대업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때 매출처럼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400번 때 코드 번호의 계정들은요, 그 회사의 주 업종, 뭐 도소매업, 우리가 아까 도소매업만 있었잖아요. 업종에서 도소매업만 있는 그런 업종이 임대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여기 900번대 영업 외 수익으로 기존 코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세무 2급 정도에서 배우실 텐데, 만약에 이 회사가 업종에 임대업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매출에 관련된 주업종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00번 코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900번대 임대료로 300만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85만원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과 프로그램에 입력된 당기순이익 2056만원 똑같이 일치했다면 예, 잘 입력을 하신 겁니다. 여기 당기순이익 2056만원 나와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금융기관 추가로 이거 등록해 달래요. 뭐 별다른 건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저도 똑같이 거래처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여기 나와 있죠. 클릭하셔서 열어보시고요. 자, 맨 밑에다가 거래처 코드 번호는 우선 여기 금융거래처라고 그랬어요. 일반 거래처에다가 금융거래처를 등록하면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금융기관이라고 여기 탭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금융기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코드 번호 98006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은행은 한경은행이라고 쳐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유형은 보통예금으로 해달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하이픈이라고 그러죠. 그거 여러분이 직접 해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1203 4562 49735 이렇게 띵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뭐 어디 은행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건 할 거 없고 계산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냐,
자,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사용여부 당연히 여로 사용해야 되고요. 종료, 만기, 이재명에 당좌에 여기 보시면 사업용 계좌 여부에서 얘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사용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여로 표시할 나름은 여기다가 여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반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점 내지는 틀렸다고 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자료들 따라서 거래처 등록을 다 해준 거예요. 자, 됐고 다음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수상사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여기 주어진 대로 그대로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얘는 다 되겠고요. 여기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 여기 파트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외상매출금 여기 있죠. 외상매출금에 여기 거래처들이 있는데 이 금액에 잔액이 맞지 않으니까 차액이라고 해서 500만원 빨간색으로 떠 있죠. 여기 3,500만원 요 금액과 여기 합계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거기 보면은 리트 상사라는 데는 외상매출금에 없죠. 첫 번째 거는 여기 믿음전자인데 여러분이 뭐 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순서대로 저는 그냥 해볼게요. 여기 믿음전자를 가서 여기 금액이 2천만원. 그다음에 리트 상사는 지금 없었죠? 없으면은 이렇게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믿음전자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우진전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진전자 1,000만원. 이거는 맞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주형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500만원 이렇게 하면 딱 맞겠죠. 아마 여러분들 쉽게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봅니다. 외상매입금의 첫 번째 중소상사 1,200만원 틀렸죠? 1,200만원. 그 다음에 숭실상회 1,00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국보상사는 600만원. 이것도 맞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여기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 된 것도 마무리가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회계 담당자로서 중요한 우리 분계하는 거,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날짜는 7월 16일 날짜에 우화상사의 상품 300만원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이 계약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우리 회계상에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이 300만원은 기록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 계약금 6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입금 받은 건 회계상의 거래죠. 그래서 차변에 돈 들어온 거 보통 예금에서 60만원 들어온 거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계약금을 갖다가 받았으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금을 했죠. 근데 돈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수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수금은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거래처 빼먹으면 안 돼요. 감점당하든지 틀렸다고 한단 말이죠. 우와 상사라고 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 똑같이 60만원 이렇게 해 주셔야지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제 7월 16일 날짜로 일반 전폐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16일로 해주시고요. 자, 차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여러분들이 인전 회계이급 공부하시면서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이 코드, 계정 코드 번호를 갖다가 가능하면 암기를 해주시면 시험 볼 때에도 또 회사에서 실무 업무 보실 때에도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정 코드 자주 많이 쓰는 것들은 꼭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통 예금에서 60만원, 대변에다가는 선수금이라고 그랬었죠. 선수금,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5와 60만원. 예,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 거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는 날짜가 8월 4일 거래고요. 여러분이 날짜 틀려도 아마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정확하게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당사의 영업부에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비품을 구입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이제 회계 이론에서도 흔히 많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부에서 장기간, 특히나 여기 사용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그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사용 목적인 자산 계정은요, 유형 자산을 뜻하는 거예요.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이 바로 이 사용 목적이거든요. 또는 사용 목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업용이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또는 업무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뭔가를 샀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유형 자산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요.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유형 자산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 그죠? 비품,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머릿속에 이렇게 탁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여기 회계 전산회계 2급에서는 비품이라고 아예 알려줬어요.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네요. 단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할 것, 계정까지 다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차변에다가 우리가 지금 비품 샀다고 했으니까 비품, 그래서 1,5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로 결제만 했을 뿐이지 아직 우리가 돈을 지급한 거는 아니죠. 신용카드 결제일에 돈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미지급된 거예요. 회계 계정에서 미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급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죠. 그 계정 미지급금에서 미지급금도 부채 계정이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 거래처는 반드시 신용카드 회사여야지 돼요. 그래서 BC, 왜냐면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이 돈을 결제할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신용카드 회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 서현 여기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BC 카드라고 되어 있죠. BC 카드 해주시고 여기 1,5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실무 업무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들이 요즘 거의 대부분이죠. 이거 아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구나 라고 한번 잘 익혀 두시면 회사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그대로 8월 4일자로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8월 4일 날짜로 차변에 비품 써주시고요. 금액은 1,5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BC라고 했었죠. BC 카드 1,500만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는 날짜가 8월 25일 거래이고요.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자동차세 12만원 현금으로 납부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니 출금전표로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여기 자동차세 세금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 이것도 회계 2급 기초과정에서 자주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영업용 차량 회사에서 차량 운반구를 이렇게 설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하고 등록세예요. 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취득세, 등록세 납부했다 하더라도 세금과 원가라고 쓰면 안 되고요. 취득한 자산에 취득 원가를 포함시켜야 돼서 차량 운반구라는 규정을 그대로 사용해 주셔서 취득세, 등록세를 써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을 갖다가 이제 취득 과정이 아니라 사용 과정,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차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 세금, 여기 자동차세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부하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라고 이렇게 개정을 써주셔야 돼요. 얘는 취득 과정일 때는 차량 운반구라는 취득 자산명으로 써주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세금은 세금과 공과로 이렇게 써주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건물도 토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차변에다가는 세금과 공과 12만원 써주시고 출금 전표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8월 25일 날짜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8월 25일 날짜로 출금 전표, 여기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12만원이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9월 6일 거래처 수분상사의 외상매출금 중에서 180만원이 예정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할인금액 2%를 제외한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매출 할인 규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하실 때 수분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원을 지금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 외상매출금 180만원을 받는 과정이니까 외상매출금은 당연히 다 감소돼야 되겠죠. 다 받아서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채권계정이니까 수분상사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 18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180만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 당좌예금에 차변에 당좌예금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얼마가 돼 있느냐면 2%를 갖다가 매출 할인이라고 해줬다 그랬잖아요. 매출인데 할인 계정이라는 것은 기한보다, 예정일보다 빠르게 돈을 먼저 주니까 땡큐, 그래서 한 이자 정도를 빼주는 거예요.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를 하게 되면 금액이 36,000원이잖아요 180만원에 2% 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이렇게 곱하기 2% 하면은 36,000원이에요 36,000원을 빼게 되면 180만원에서 36,000원을 빼게 되면 당좌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176만 4천원 이렇게 입금이 됐을 것이고, 여기에 차이가 나는 요 36,000원은 뭐라고 써주는 거냐면 할인된 거 매출 할인 애누리라고 해도 매출 애누리 뭐 이렇게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6,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고 요 문제를 낸 거예요. 매출 할인 계정 쓰라면, 혹시 매출 애누리 계정 쓰라면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런 계정과 반대되는 계정은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했을 때는요, 요 반대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요 내용을 갖다가 9월 6일 날짜로 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9월 6일이라고 했고요. 자, 차변의 당좌 예금 금액은 176만 4천원.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 매출 할인에 보면은 상품 매출이라고 됐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상품 매출이에요. 여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제품도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쓰시면 안 됩니다. 매출 할인에서 36,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을 갖다가 지금 받은 것이 없었고, 거래처는 수분상사라 그랬죠. 수분상사에서 180만원. 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실무가 됐다, 시험이 됐다, 한 번씩만 여러분이 그때 급수해서 배우는 것들을 잘 익혀 놓으시면 그대로 따라서 반복만 하시면 돼요. 다만 지금 처음 배우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좀 낯설게 느껴지시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다 연습하고 취업하시게 되면 이런 일들 매일 해야지 돼요. 그럼 이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겹겠죠. 그래서 직업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9월 6일 날짜 것도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9월 20일 거고요. 영업부 직원들의 간식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대요. 이것도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죠. 자주 발생해요. 자, 그러면 직원들이 간식 먹으려고 돈을 쓴 거는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 금액 20만원 쓰시고, 대변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냥 출금전표로 복리후생비 쓰면은 얘는 끝나겠네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날짜 9월 20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20만원. 차변이 아니라 여기 그냥 출금전표로 합시다. 이렇게 출금전표로 복리후생비 쓰고 20만원 하면 아주 쉽죠. 가끔 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우리가 쓸 때는 차변, 대변 자꾸 구분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출금전표, 입금전표 이것보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구분 4에서 대변에 현금, 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쓰셔도 여기 분계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드리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폼으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실무에 적용하시려고 하면 효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 더 효율성이 높게끔 사용하는 것들은 그대로 똑같이 배우셔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20일 거 됐고요. 10월 5일 걸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상품을 홍보 목적이래요. 목적이 홍보 목적이다, 광고 목적이다. 홍보 목적으로 홍보용 포스트잇 제작하고 사업용 삼성카드로 결제를 해줬다고 얘기하네요. 자, 보통 회사에서는 이렇게 광고, 홍보 목적으로 이런 팜플렛이라든지 별의 팜플렛이 아니라 이런 포스트잇이라든지, 그다음에 필기구라든지 마우스패드라든지 이런 거 자기네 회사의 로고라든지 등등 새겨가지고서 홍보물로 많이 배포하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하고 돈 안 쓴 게 아니라 홍보하는 목적으로 돈을 쓰게 되면 걔는 우리 배웠던 것대로 광고 선전비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광고 선전비 쓰시고 금액은 50만원. 자, 결제를 갖다가 얘도 카드로 했죠. 그래서 미지급금 카드사 써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삼성카드 금액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월 5일 날짜로요. 10월 5일 차변에다가는 광고 선전비 800번대 50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삼성카드 50만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7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나? 10월 13일 대전시 동구청에 태풍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현금 50만원 기부했다. 기부금이라는 거 아시겠죠? 차변에 기부금 써주시고요. 여기 현금으로 기부했다 그러니까 출금전표로 하면 간단하겠네요. 자, 날짜는 10월 13일이라고 했고요. 출금전표로 기부금 이렇게 써주시고요. 기부금이 5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11월 1일 영업부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19만원과 직원부담분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50대 50 직원이 자기 월급에서 50% 내야 되고 매 회사에서 50% 지원해 주죠. 자, 요 두 가지 합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단에서 이 직원한테 청구한 금액은 이 직원분으로 청구한 금액은 총 38만원을 청구했어요. 근데 회계 담당자들은 이 청구서를 받고서 여기 이 사람한테 징수한 거 19만원 밖에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이것도 한 번만 배워두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기록하는 거니까요. 보통예금계제에서 이체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 부담분은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가 돈을 내는 거니까 여기 복리생비 규정을 사용하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 거래 내용에서 여러분이 빨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보통예금에서는 얼마가 일단 빠져나갔겠느냐는 거예요.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또 두 가지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38만원이 이렇게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차변에는 뭐라고 기록해 주느냐, 차변에다가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건강보험료 미리 빼놓은 돈 있죠. 원천징수라 그러는데 돈을 미리 빼놓은 금액을 우리는 회계에선 예수금으로 빼놓은 거란 말이죠. 예수금 19만원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회사 부담분은 계정으로 복리후생비 이렇게 써달라고 했으니까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19만원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이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수금 계정, 국민건강보험료 직원 월급 줄 때 빼놓은 거를 어떤 계정으로 쓴다? 예수금, 돈을 미리 받아놓은 금액이에요. 이 예수금은 잔액이 남으면 안 돼요. 모든 예수금들은 반드시 다시 그 직원 대신에 납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정들이 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데, 많은 회사들에서 이 예수금이 남아 있어요. 직원들한테 징수해 놨던 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거는 직원들 대신에 납부를 대신 다 해줬어야 되는 것들인데, 근데 왜 남느냐고요? 예수금 정리하시는 정리를 정확히 잘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퇴사했는데 월급 지급하면서 예수금으로 띄워놓은 것들이라든지, 예수금 띄면 안 되는데 예수금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직원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이렇게 뭐 띄워놓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세금 또는 사대보험료 내나 보다 하고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랍니다. 여하튼 실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11월 1일 차변에 예수금으로 19만원,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로 19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38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5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건 똑같은데 기존에 벌써 입력이 되어 있고, 오류나 또는 틀린 거 추가 삭제해서 정정해 달라는 문제예요. 날짜는 8월 16일자 이 건데,
운반비로 계상한 5만 원은 무선상사로부터 상품 매입 시 당사 부담의 운반비를 지급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런 차이점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 매입을 하게 되면 계정은 상품이라고 되겠죠. 상품이라고 돼야지 되는데, 여기에 부대비용으로 운반비가 나왔다고 하면 이 운반비라는 계정을 그대로 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취득하는 자산 상품으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5만 원 이렇게. 그런데 이 상품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요 내용이죠. 운반비로 계산한 5만 원은 무선상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때 당사의 부담,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운반비를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월 16일 날짜에 기록을 갖다가 조회해 보면 여기 운반비라고 이렇게 써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운반비를 쓰면 얘는 그냥 별도의 비용이 돼 버리는데, 매입할 때 운반비는 제가 계정 뭘로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상품이란 계정, 취득한 자산명으로 써줘야 된다 그랬었죠. 이거를 여러분 회계 교재에서는 부대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포함시키는 방법이 똑같은 계정을 써줘야지 상품의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지 손해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16일 날짜에 계정을 조회를 해 보시고요. 8월 16일 날짜 운반비가 아니라 이 계정을 뭘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품 해갖고 여기 146번의 상품 계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9월 30일 농협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모두 차입금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중 차입금 원금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9월 30일 거 한번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9월 30일 장기 차입금으로 해서 우리가 차입금 빌린 거는 여기 뭐죠? 보통예금에서 1,100만 원 나온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차입금 계정에 이 금액은 1,100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1,000만 원이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차변에 이자였다고 했으니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줬다면 비용이죠. 우리한테는 이자 비용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서 1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차입금은 1,000만 원, 이자 1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결산정리사항 문제가 나와 있어요. 결산정리사항은 여러분이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날짜가 12월 31일자로 차변, 대변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 사용한 금액은 7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험 문제에서 여기 소모품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랬어요.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라고 얘기한 게 자산처리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소모품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방법이 자산처리법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처리법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두 개 다 비교해서 설명해 드려보면,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산처리법, 말은 거창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산처리법은요, 회사에서 소모품을 샀을 때, 필요해서 소모품을 샀을 때 회계 담당자가 기록을 자산 계정으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소모품이 자산 계정, 재고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소모품 샀다고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해 놨다는 뜻이고요. 대변에 뭐 보통 현금이라고 이해하기 편하게 현금이라고 할게요. 현금을 얼마 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기말이 됐는데 소모품을 갖다가 사용하고 소모품을 얼마치 사용했는지는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용한 금액이 7만 원이래요. 그럼 소모품을 얼마치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모품이 사용이 되었으면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여기 대변에 소모품을 사용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니까. 그 금액이 얼마래요? 7만 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자산을 갖다가 사용해서 없어진 것만큼은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만큼을 자산에서 빼주고 차변에다가 소모품비 사용된 만큼을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7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자산 처리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은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비용처리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비용처리법은 처음에 이 소모품을 구입할 때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사용해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 소모품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 뭐 흔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회사에서. 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됐는데 지금은 소모품비라고 해서 10만원 소모품비라고 해서 10만원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되면, 그리고 여기 12월 30일 날 결산 때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이 소모품비라고 하는 이 비용 계정은 손익계산서의 비용 그대로 10만원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소모품을 사용한 거는 얼마만큼만 사용했다 그랬어요? 7만원어치만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10만원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얼마만 들어가야 돼요? 7만원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비용이 1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비용 10만원 중에서 그 비용 3만원만큼을 결산을 진행할 때 소멸시켜 줘야지 돼요. 그럼 비용 계정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이 비용 계정을 반대 계정 대변에다가 기록하면 그 비용만큼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모품비 얼마를 소멸시켜야 돼요? 7만원만 남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3만원만큼은 소멸을 이렇게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모품비 발생했던 거 10만원 중에서 대변으로 그 비용 계정을 소멸시켰으니까 3만원 소멸시켜주게 되면 잔액이 7만원만 딱 남게 되죠. 그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다가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는데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러면 소모품이 남아있겠죠. 그때 남아있는 소모품은 소모품 얼마치 남아있어요? 3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은 지금 여기 소모품으로도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보험료 할 때도 여기 자산처리법 똑같아요. 계정만 다를 뿐이지. 성급 비용으로 보험료를 처리하게 되면 요게 보험료죠. 여기 자산처리법이고요. 여기 비용처리법을 보험료라고 비용으로 계정을 기록하게 되면 비용처리법이 돼요. 그래서 소모품이나 보험료나 똑같은 처리 방식의 시험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 문제 좀 설명해 드린 걸로 정확히 복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다시
2월 31일 날짜 첫 번 문제 입력할 것은 차변의 소모품비, 대면의 소모품 이렇게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의 소모품비 800번 되죠. 7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소모품 가지고 7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기말 현재 가수금 잔액이 20만원은 강원 상사에 외상매출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이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은 제가 수업 때 보통 설명 잘 해드리는, 직원이 출장을 갔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요 가수금 계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직원이 출장 갈 때에는 자기 돈으로 먼저 쓰고 정산받는 게 아니라 출장 가서 쓸 돈을 미리 회사로부터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그 증빙서들이 없어요. 돈을 먼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정을 가지급금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가지급금 해가지고서는 뭐 50만원 이렇게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지급금 계정은 반드시 거래처, 즉 직원 누구한테 줬는지 꼭 써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50만원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가지급금은 자산 계정이고 가수금은 부채 계정이거든요. 이 직원이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보다가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20만원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직원이 출장 가서 돈을 보냈는데 얘가 무슨 내용으로 저희 돈을 보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직원이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일단은 돈은 그 날짜에 들어왔으니까 얘를 가수금이라고 수금을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를 때 쓰는 계정이 앞에 가짜가 들어간 거예요. 내용을 알 수 없으면 돈은 들어왔는데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수금이라고 20만원 이렇게 써놓은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갔다 와서 그 직원이 얘기하길 물어보니까 이 가수금은 이제 내용이 밝혀지면 반대 계정으로 보내서 다 없애줘야 돼요. 감소시켜야 되고요. 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강원 상사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래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건데 누구 낼까요? 강원 상사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겁니다 라고 밝혀지게 되면 이렇게 가수금으로 기록해놨던 것을 대변으로 상기시켜서 없애주면서 밝혀진 그 계정 내용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3번 차변에다가는 가수금 해서 20만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채권 계정이니까 못 빼먹으면 안 돼요. 거래처 빼먹으면 안 돼요. 20만원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니까 결산일까지 현금과 부족 10만원이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결산일까지 현금과 부족 10만원이라는데 이 현금과 부족이 현금이 남은 건지 현금이 모자라는 건지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부를 통해서 현금과 부족 계정이 어디 갔어요? 계정별 원장 현금과 부족 계정이
현금이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된 건지를 찾아보셔야지 돼요. 현금 과부족. 그랬더니 현금 과부족이 언제 발생한 거냐면 10월 14일 날 현금 과부족 계정이 발생했는데 얘가 지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분기된 거.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뭐 수업 시간에 배우긴 했겠지만은 여기 장부 금액하고요 실제 금액 현금을 갖다가 비교했을 때 현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었었고요. 현금이 실제 있는 금액이 현재 지금 보니까 60만 원이에요. 항상 요 기록할 때는 실제 현금을 기준으로 기록을 합니다. 실제 현금이 장부에 기록된 그 금액보다 더 현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실제 현금이 많을 때에는 우리 현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 현금이라고 차변에 10만 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 과부족 해서 10만 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현금이 지금 회사에 돈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현금이 더 많은지 그걸 못 찾았을 때. 그리고 이 상태에서 12월 31일 기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얘가 더 늘어난지 그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은 이 현금과 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결산하고 나서 이 계정이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과부족 해갖고 10만 원을 다 계정을 없애줘야지 돼요. 그 대신 대변에다가는 이 현금 과부족 뭐라고 써주냐? 내용은 모르겠고 돈은 들어왔고 그래서 자비익이라고 써주시고요. 1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정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고 그래서 현금 과부족 계정 있었던 거 차변으로 상기시켜서 다 잔액 없애주고 그 자리에 대신에 자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시간은 다르지만 1년이라는 단위에서 보게 되면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잔액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상기 처리가 돼서 그래서 그 결과는 차변의 현금 근데 내용은 알 수 없다. 자비 이렇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차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해서 1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자비익 해서 이익으로 처리했다 10만원 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당기분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비 60만원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원을 계상하다. 보통 전산회계 2급에서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기말 결산을 진행할 때 여러분이 배우셨던 수동 결산이라는 것을 배웠고 자동 결산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차변, 대변 입력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가 이 수동 결산에 대한 걸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요 4번 문제는 자동 결산에 해당되는 그 항목이고요. 자동 결산은 어디서 진행되냐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데서 숫자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F3 눌러서 결산 분계를 자동 생성시키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자동 결산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표는 일단
빼내고요. 여기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 결산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 전산회계 2급은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위에 보시게 되면 대손상각,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 있죠. 이렇게 감가상각에 관련된 거 여기서 눌러보시면 돼요. 없네 근데. 원래 여기 누르면은 감가상각 해야 될 내용들이 싹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용 못하게끔 해놨어요. 뭐 그래도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입력할 때는 여기 판관비에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비라고 여기 나와 있죠. 요 칸. 그래서 여기서 차량 운반고 여기 얼마라고 그랬었냐면 6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6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 비품 있죠? 감가상각비 요 자리에다가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를 눌러주셔야 되냐면 전표 추가, 얘를 눌러주셔야지 돼요. 이거 누르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가상각, 회사는 유형자산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을 일일이 이렇게 계산해서 넣기가 힘들어요. 요거 누르시게 되면 실무 업무에서는 그냥 결산 반영만 누르면 다 쭈루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시험 문제라서 이를 활성화시키지 않아놨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F3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갖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결산 분계 입력했던 건 차변, 대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동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력했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분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주르륵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입력하고 F3 누르면 여러분이 굳이 뭐 이렇게 조회는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정확히만 입력하셨다면 여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결차 결제에 사용합니다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 그 다음 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조회 문제예요. 장부, 그 다음에 재무제표, 조회에서 원하는 답을 써달라는 얘기인데요. 1번 문제를 보면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와 거래처 상호,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잔액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거래처 얘기 나오면은 거래처 원장을 꼭 찾으셔야 돼요. 딴 데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번에 여기 거래처 원장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6월 말 현재라고 그랬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존 과목은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다 엔터 쳐야겠죠. 자, 여기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가장 적은 거라고 그랬어요. 거래처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적은 데가 어딘가요? 420만원 얘네요. 드림상사. 그래서 여기 드림상사라고 써주시고 금액은 얼마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 420만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림상사 420만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네요. 복리후생비 판관비인데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 지출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월 비교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월 비교는 총계정 원장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 클릭하셔가지고요. 얘도 1월부터 6월까지 계정은 복리후생비라고 했죠. 복리후생비만 비교해달라고 했으니까 복리후생비 비교 쭉 해보니까 이 금액 중에서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달? 3월달이고요. 금액은 얼마요? 250
52만 4천원 이렇게 됐다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6월 말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우선 보편적으로요. 앞에 이 두 문제는 전산회계 2급에서 장부에서 조회하는 문제를 내고, 세 번째 문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는 문제를 주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차량 운반구는 자산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보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셔야 될 것은 장부가액을 말뜻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차량 운반구라는 우리 자산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렇게 있고, 유형자산들은 사용하게 되면 그 값어치가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이렇게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고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얘를 갖다가 비용 처리한 것이 얼마만큼 비용으로 처리되는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요. 재무상태표는 요 차이 결과가 300만원 옆에 이렇게 표시되게 돼 있거든요. 자, 차량 운반구는 우리 취득원가라고 부릅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그냥 써놓을게요. 차량 운반구 이런 뭐다? 취득원가, 취득가의 취득원가. 그 다음에 여기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이 말뜻은 500만원짜리 샀는데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값이 200만원 떨어져서 현재 우리가 추정하기에 장부가액이죠. 얘는 얼마짜리 값어치가 있다? 300만원짜리 값어치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이따 조회하시게 되면 차량 운반구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하고 요 금액이 장부가액이다. 요걸 답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취득원가를 물어볼 때도 있고 장부가액을 물어볼 때도 있는데 장부가액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여기서 조회를 해볼게요. 재무상태표 클릭하셔서 6월달 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기 12월달로 해놓고선 조회를 하셨고 너무 쉽다 그랬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자, 여기서 쭉 유형자산을 보시게 되면 여기 차량 운반구라고 되어 있죠. 차량 운반구는 2,2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600만원. 그래서 장부가액은 얼마다? 1,600만원. 요게 장부가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1,600만원이라고 답을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전산회계 2급 실기 문제죠. 110회 였던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11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